자, 오늘도 4차 산업혁명, 오늘은 제2장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책 읽기를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번역어를 좀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네, 인더스트리는 놀랍게도 그 뜻은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더스는 인디저너스 해서 부지런하다고, 스트리는 스트루루 해서 이제 세우다, 빌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세우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는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세워 나가는 일. 그러면 산업이라고 번역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번역어네요. 산업 하면은 산자는 아이를 낳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물에 대해서는 산업이란 말 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이 공장에서 만드는 경우라면 산업이라고 쓰기가 좀 적절치 않고, 그래서 제조라는 말을 주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업도 좀 어려운 낱말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처럼 어떤 그 악기들을 쭉 버려놓는 장소, 무대, 이것을 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산업하면은 낳은 것들을 쭉 늘어놓은 것이거나 낳기 위해서 무엇인가 장비들을 쭉 늘어놓는 것, 이것이 산업이 되겠네요. 근데 공업, 수산업, 임업, 뭐 제조업, 또 뭐 관광업 해가지고 산업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는 두 가지, 넓고 좁은 의미를 모두 쓸 수 있을 겁니다. 인더스트리는 핵심 의미는 만들다라는 겁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지런하다는 의미, 또는 끈기, 근면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인더스트리는 근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근면, 근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요거를 모두 포괄해서 제가 마련한 번역어는 만들어내기입니다. 인더스트리는 만들어내기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만들어내기 4.0.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제 손으로 만들어내기, 수공업. 그 단계로 보자면은 뭘 만들어낼 때 무슨 채집이 아니라면 만들어내기라고 한다면은 제 손으로 만들어내기, 그리고 일손으로 만들어내기. 뭐 사람을 품앗이도 그런 데 해당될 수 있겠네요. 사람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 일손이죠. 그다음에 기계로 만들어내기. 그리고 현재 이제 4.0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은 이제 저절로 만들어지기, 만들어내기인데 저절로 만들어내기. 저절로의 핵심은 뭐 자동화라는 것도 될 수 있을 테고요. 또 스마트라는 게 똑똑하게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현재 인더스트리 4.0라고 하는 만들어내기 4.0은 똑똑하게 만들어내기네요. 이해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자, 이 똑똑하게 만들어내려면은 사람도 똑똑해져야 되고, 만들어내는 기계들도 똑똑해져야 되고, 공장도 똑똑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똑똑해져야겠네요. 이렇게 똑똑한 것들로 만들어내는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스마트는 똑똑하다 이런 의미니까 똑똑한 팩토리. 팩토리는 공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왔죠. 근데 또 놀랍게도 이 장이라는 낱말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져놓은 땅,
햇볕이 잘 드는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튀어 있는 자리, 이것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장하고는 좀 잘 안 맞습니다. 햇볕 너른 땅이라는 의미의 장하고, 공이라는 것은 원래 뭐 거는 도구, 고리 이런 뜻이었죠. 또는 이제 마루, 어떤 것을 놓고 그것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다지는 밑받침, 이것이 공이었네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 구멍을 뚫는 도구일 수도 있었고,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미리 가져다 놓은 모탕이란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바로 공입니다. 모탕. 그러니까 좀 팩토리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 번역어입니다. 팩토리는 크리에이터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트, 창조라고 번역을 우리가 해왔지만, 크리에이트는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팩토리는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네요. 가장 쉬운 이미지는 맷돌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맷돌은 도구니까 대장간이 가장 좋은 이마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는 디지털 대장간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대장간, 간은 뭐 공간, 장소란 뜻이고요. 대장장이가 하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 곳, 그것이 대장간입니다. 그러니까 팩토리는 대장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똑똑한 대장간. 예전에는 대장장이가 풀무질도 하고 또 당금질도 하고 또 뭐 망치질도 하고 사람이 직접 다 했지만, 손수했지만은 지금은 사람이 사라졌죠. 그렇게 똑똑한 대장간을 떠올리시면 스마트 팩토리의 의미가 좀 쉽게 설명이 될 테고요.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CPS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the first,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할 때 4차는 the first고요. 그러면 first, second, third가 있었고, first 네 번째 industrial, industry 나왔네요. industrial, 만들어내는 거였죠. industrial revolution. revolution은 아주 번역이 어려웠었습니다. evolution으로 보자면은 풀어내기. 그러면 이제 새로 거듭 풀어내는 것. 또는 이제 거꾸로 방향을 뒤집어 풀어내는 것, 뒤집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인더스트리얼, 만들어내기, 뒤집기네요. 만들어내기를 뒤집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던 것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들기 방식이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만들 줄 알았는데 사람 대신에 기계가 스스로 저절로 자동으로 알아서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사이버네틱스라는 거하고, 사이버 C죠, C, P, 피지컬, 물리적인 물질들, 사물들하고 하나로 이어져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시스템. 제가 이제 시스템을 얼개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함께 짜인 얼개.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온전한 얼개다. 온 얼개. 말이 좀 이상합니다.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이해하셔도 좋은데, 한 대 세워놓은 것.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한 대 세워놓은 데 불과한 게 아니고 함께 잘 돌아가도록 체계화해 놓은 것, 뼈대를 맞춰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 뼈대가 돌아갈 때, 뼈대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사람 몸도 그렇듯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시스템은 그러니까 움직이도록 해주는 근본 뼈대를 말하는 거네요. 얼개를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뼈대보다 얼개가 훨씬 마디마디 이어져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이어져 있으니까 온얼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PS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낱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이버는 디지털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는 공간, 이게 사이버네틱스였죠. 키잡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드렸었고요. 키잡, 이렇게 키잡이, 완벽하게 조절 또는 조정되어 있는, 정보 처리되어 있는 이런 공간. 우리 윈도우를 딱 부팅시키면 저절로 완벽하게 돌아가죠. 모든 것이 제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완벽하게 제어되어 있는 공간, 이것이 사이버네틱스이고, 피지컬은 그렇지 않죠. 물리적이고 물질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완벽한 제어보다는 고정되어 있다, 또는 그 자기 나름의 어떤 그 특성을, 고유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물, 이것이 바로 피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네틱스와 피지컬 세계를 함께 연동시켜서 이어서 하나로 온전히 얽어 놓은 것, 이것이 CPS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이러한 연결을 결국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런 CPS와 관계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는 게 VR입니다. Virtual Reality라고 쓰이고 있죠. Virtual이란 말은 세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란 말을 아실 겁니다.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럴 때는 요놈이 들어오면은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잠복기가 있다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나타나죠. 그러니까 버추얼의 첫 번째 그 있음 꼴, 존재적 방식, 존재 방식은 잠복해 있다는 겁니다. 잠재해 있다. 컴퓨터를 떠올려 보시면 전원을 끄면 안 나타나죠. 잠재해 있어요. 또 묻혀 있는 거예요. 묻어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를 켜면 갑자기 재현이 되죠. 나타나죠. 요게 바로 버추얼이에요. 숨겨져 있다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나는,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재현의 방식, 리프레젠테이션, 요것이 바로 버추얼이다. 그러니까 존재 방식, 있음의 꼴로는 잠재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만나질 때는 이제 제작이라는 방식으로 만나집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누가 만든 것이고, 또는 컴퓨터 안에 모니터에 펼쳐지는 하나의 이미지들은 누군가가 꾸며놓은 것이죠. 짜놓은 것이죠. 그리고 각본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것, 짜여 놓은 것. 그러니까 꾸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본디부터 있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모습, 이것이 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제작된 것이다. 꾸며져 있음, 숨겨져 있음, 꾸며져 있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실제 사과를 보는 거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재현된 버추얼 F를 보는 거하고 그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이퍼 리얼리티라고도 쓰는데 더 생생하게 느껴지죠. 더 맛있게 느껴지고 색깔도 더 아름답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그것을 변형시킬 수가 있죠. 이거 버추얼의 특징이네요. 전기 나가면 사라지지만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나타나고 재현이 되고, 또 누군가 그걸 만들었을 때만 우리에게 만나질 수 있고, 또 실제로 만나진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것보다 더 생생하게 감각이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고요.
리얼리티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온 낱말인데 레스, 우리말로 그냥 것이란 뜻입니다. 레스 코기탄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란 뜻이고요. 레스 엑스텐자 그러면은 공간적 크기를 갖는 것이란 뜻이네요. 근데 그것도 이 것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보통 사물이라고 번역을 해왔는데 리얼리티 하면은 사물성이라고 번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낱말들이 이제 낱말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번역을 실제성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현실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왔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요. 핵심 낱말들은 정확히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할 때는 뭐 가상현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가상이란 뜻이 아니고 이렇게 꾸며진 이란 뜻입니다. 꾸며진. 그리고 에너지에 의존해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조작 가능한, 그러니까 핵심은 가상이란 뜻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꾸며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버추얼은. 리얼리티는 사물성이란 뜻이 핵심입니다. 현실이란 뜻이 아니에요. 현재 나타난 사실이란 뜻이 아니고 어떤 사물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뜻이죠. 그 우리말로 좀 더 풀면 사물스러움 이렇게 되겠어요. 사물의 성질이 아니고 사물을 닮은 이런 뜻이라는 뜻이죠. 사물을 닮은, 사물과 비슷한, 사물과 같아 보이는, 우리말로는 사물스러움이죠. 그러니까 꾸며진 사물스러움, 이것이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꾸며진 사물스러움이니까 공간을 꾸몄다면은 마치 우리가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야겠죠. 우리가 사과를 만난다면은 실제 사과를 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꾸며진 사물스러움이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더 사과다울까요? 냄새도 나고 뭐 이래야겠죠. 씹으면 사각사각 소리도 나야 되고. 그러니까 사물스럽다라는 것, 사랑스럽다, 아기스럽다, 여자스럽다, 남자스럽다, 하나의 이마주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진 사물스러움, 또는 요거를 이제 칸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마치 사물 같음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표현인데요. 마치 사물 같다. 마치 진짜 사람 같다 이런 뜻이죠. 진짜 사람 같아. 이런 것이 바로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실제는 아닌데 마치 실제처럼 보이는. 그럼 이런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홀로그램 또는 스마트 글래스, 똑똑한 안경, 홀로그램 하면은 홀로라는 것은 그램은 이제 쓴다는 뜻인데요. 홀로그램은 홀로는 홀리스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온 그림이라고 제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장혜익 선생님이 이제 온이란 말을 썼었죠. 그럼 이제 온 그림이라는 것은 부분 빠진 게 하나도 없는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온 그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앞뒤 전체 다 나타나는 거, 이게 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평면에 그리면 그것은 앞면, 옆면, 윗면 한쪽만 우리에게 보여줄 텐데 홀로그램, 이 온 그림은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옆, 뒤, 위, 아래 모두 다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냐. 그래서 홀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온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올하게 그려낸 그림이다 이렇게도, 오올 또는 올올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올올이라는 것은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빠진 게 없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디지털 기기. 웨어러블은 입을거리라는 뜻입니다. 웨어러블, 입을거리,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장갑, 그렇죠? 디지털 글러브 같은 거, 장갑이라든지 또는 고글이라든지 다양한 방식, 또는 이제 우리 인체에 삽입하는 이런 기기들을 통해 가지고 CPS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85쪽. 네. 예,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정의를 읽어보면 참 정의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제품의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꾀한다는 거죠. 기자가 이제 꾀한다, 뭐뭐 하고자 한다,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단계. 그다음에 설계.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럼 설계, 구체적으로 그것을 펼쳐 그려 보이는 거, 생산, 만들어내는 것. 제조, 공정, 유통, 판매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은 그 최근유 플러스 종차라는 방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 사람은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내장이 있고 뭐 가족을 이루고 그러한 생명체 이러면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열거가 된 거죠. 정의가 되려면은 최근유라는 건 뭐냐면 갈래죠. 사람은 어디서 갈려져 나왔을까요? 동물이네요. 식물, 동물 한다면 사람은 동물에서 동물에 속합니다. 그러면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 동물에는 포유류도 있고 양서류도 있고 수많은 게 있죠, 그죠? 동물에도 종류가 있네요. 그걸 종차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동물이냐면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다. 아주 쉬운 정의 방식이죠. 철학을 조금만 아신다고 한다면은 정의할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분명히 공장이니까 마지막 문장은 분명히 공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럼 어떤 공장일까요? 네, 똑똑한 공장. 그럼 정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공장이 있으면은 똑똑하지 않은 공장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똑똑하지 않은 공장은 무슨 뜻일까요?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스마트 공장은 저절로 알아서 물건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팩토리는 일단 고객 맞춤형이라기보다는 최적화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옵티멀, 최적화됐다. 무엇에 최적화되어 있냐면은 뭐 제품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공장, 이것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포스코 출신의 한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한번 이제 학자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원의 정의는 좀 정의답지 못했고요. 자, 학자의 정의 한번 볼까요? 공급되는, 그냥 들어만 보세요. 공급되는 소재와 설비, 생산되는 제품이, 자, 다 빼고 제품, 스마트하여 어디가 아픈지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말할 수 있고. 아니, 제품이 뭐 어디 아픈지를 말한다고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사람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자동으로 생산하는 똑똑한 공장. 일단 마지막 문장은 마음에 듭니다. 똑똑한 공장이니까 똑똑한 범위를 정해주면 됩니다. 만드는 것도 똑똑해요? 근데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수요에 맞춰서. 그러면 고객의 요구를 알고 있어야 되네요. 고객이 요구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스스로 알아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네, 스스로 해결해요. 그리고 어떤 제품의 불량이 났어요. 그럼 불량을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불량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보정을 해요. 스스로 고쳐요.
아, 이게 똑똑하다는 거네. 그러면 이 똑똑한 공장에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 없다는 똑똑한 공장의 본질은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관리하고 사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계 방식은 인터넷, 네트워크로 그물 짓기로 이어져 있죠. 예전처럼 실제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죠.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핵심이고요. 자, 오늘 그림 하나를 좀,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 맨 위에 보면 스마트화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4차 산업혁명 또는 그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 바로 스마트화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만들기 또는 똑똑해지기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연결화 이 세 가지가 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면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만 쓰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어떻게 만들까요? 똑똑한 공장 어떻게 건설할까요? 자, 첫 번째 단계 디지털화를 해야 된다. 뒤에 설명이 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연결을 시도해야 연결화 모든 것을 연결해야 한다. 여기 연결된 부품, 완제품, 설비, 공장, 건물, 기기, 사람 또는 공장과 공장, 공장과 소비자 이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연결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커넥티비티. 스마트화는 가장 중요한 여기 자율이라고 번역을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자율이라고 쓰면 곤란합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칸트 용어였는데 아우토노미, 어토노미, 영어로 이제 어토노미고 독일어는 이제 아우토노미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자기 입법이라고 보통 번역이 됩니다.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에 맞춰서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거 이게 자율이야. 이건 사람 인격에만 쓰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것은 똑똑해지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개도 똑똑한 개가 있잖아요. 똑똑한 개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시켜보면 알죠. 야 가서 저거 물어와 그러면 잘 물어오면 똑똑한 개죠. 물어와 그랬는데 고개 갸웃갸웃하고 있으면은 바보죠 뭐 그거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내는 것이 똑똑한 겁니다. 자율은 어떤 행위의 법칙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자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스스로 이 법을 만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면 자율적인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런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자율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남을 돕기 싫어요. 근데 누군가가 도우라고 강제했어요. 그럼 강요에 의해서 행동한 사람, 자율적 사람이 아닌 거죠. 타율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율, 타율 이것은 바로 입법에 관한 겁니다. 법을 만드는 거. 여기서 자율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것은 좀 오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세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화 처음에 여기 이제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사진을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어떤 유체가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흘러간 어떤 물질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배관인데 이 배관이 어떤 흐름의 속도를 잴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바늘을 뒀었죠. 그래가지고 이 바늘이 많이 흘러가면 이렇게 많이 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또는 양도 잴 수가 있어요. 양 이렇게 높이, 깊이 또는 얕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바늘이 이렇게 얕았을 때는 많이 흐르면 여기까지 데이고 적게 흐르면 안 데이죠, 그죠? 바늘이 안 움직이게 되네요. 그래서 양이라든지 또는 속도 이런 것들을 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바늘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바늘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 아날로그네. 이렇게 돼 있던 걸 뭘로 바꾼다는 거야? 바늘은 그대로 이렇게 그 센서는 그대로 심겨져 있는데 디스플레이 이것을 표시하는 체계는 디지털 형태로 바꾼다는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뭐 쉬운 거네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라는 것은 계산 가능한 형태인 디지털 코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디지털 코드를 모든 제품에 설치하는 거야. 배관뿐만 아니고 엔진 또는 그 공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부품들에 모두 이 디지털 코드를 설치해서 공장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하나의 값으로 모두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내는 공간이 바로 이제 버추얼 또는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 안에 요거 이제 트윈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는 실제 공간이 있고 실제 공간을 그대로 그려놓은 또 가상 공간이 있어요. 이 가상 공간에다가 모든 디지털 값들로 표기된 공장 전체의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공장은 이렇게 하나의 코드, 우리가 왜 소리 또는 문자, 그리고 동영상 또는 음성,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디지털화함으로써 하나의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이 세 가지 정보를 동시에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캠코더 같은 데서도 글자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미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공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 디지털 기기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디지털 정보로 수집한 뒤에 그것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 이렇게 다뤄 나갈 수 있는 것, 디지털화다. 두 번째는 이제 연결화입니다. 연결화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모듈. 아주 간단한 설명인데요. 데이터라는 것은 원래 뜻은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주어진 것. 보통 이제 우리 감각에 썼던 표현이야. 눈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것, 시각 정보죠. 귀를 통해서 주어진 것, 청각 정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을 통해 주어진 것, 귀를 통해 주어진 것.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부품으로부터 이런 디지털 값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 센서들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연결합니다. 여기 통신 모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한 모듈은 모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모듈러를 뜻하는 게 아니고 모듈레이션. 우리 모뎀이란 말을 아실 겁니다. 모뎀. 컴퓨터에 있죠, 그죠? 모든 컴퓨터에 모뎀이라는 달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이 컴퓨터에서 처리된 것이
통신을 통해 가지고 넘겨줄 때는 전송할 때는 모듈레이션을 거쳐 가지고 통신 방식으로 변형이 돼서 전송이 되는 거죠. 그 연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들을 또는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 그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아까 공장 전체의 스마트화는 똑똑해지는 것은 부품과 부품끼리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의 의미를 아시죠? 통신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부품과 부품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부품 전체의 내용들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AI가 되겠네요. 인공지능 또는 소프트웨어 이것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연결되어 있는 CPU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별도의 연결 체계를 통해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라든지 다른 공장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을 통해서 이제 특정 부분에서 AI가 공장 전체를 조종하게 되네요. 이거 스마트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연결의 범위는 부품과 부품에서부터 다음에 공장 내부 또 나아가서 공장과 다른 공장 그리고 공장과 사람 또 공장과 소비자 이렇게 점점 연결의 범위가 넓혀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공장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커다란 컴퓨터 같은 느낌이 좀 옵니다. 그리고 그 연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열린다고 그랬죠. 트윈 스페이스라는 게 열리는데 실제 공장이 하나의 데이터 공간 속에서 시각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값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이 특정한 이제 시각 정보로 전환됐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의 속도는 어떻다로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현된다든지 생산량의 정도를 또 나름대로 도표로 그래프로 그려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연결된 전체의 환경을 하나의 시각 정보로 나타내 주더라. 이것이 연결의 목표입니다. 또 좀 더 우리 이제 그 도요타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그 3D 프린터로 연결된 전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가상적 공간에서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마치 실제 공간인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실제 그 모델을 가상 공간에서뿐만 아니고 그것을 3D 프린터로 프린팅을 해서 이 앞에다가 모델을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연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화죠. 스마트화라는 것은 뭐 지능화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하다는 것을 여기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94쪽. 스마트하다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기계에 물린 공작물의 재료가 딱딱한지 이건 우리 감각 이 피부가 있을 경우 가능한 얘기죠. 딱딱한지 부드러운지를 자 기계가 여기 때는 기계라고 하기에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머신입니다. 머신. 기계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힘을 달리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자, 첫 번째는 환경이 변화됐을 때 그 기계가 변화된 환경에 스스로 맞춰 나간다는 거네요. 야, 이거는 사이버네틱스 핵심 의미였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단계도 있네요. 자, 그렇게 일한 결과를 기계가 기억했다가 다음 작업에 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적화라는 겁니다. 아, 지난번에 이렇게 해봤더니 불량률이 얼마나 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스스로 고쳐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것은 자동화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동화라는 것은 사람이 뭐 우리 엔진하고 똑같네요. 엔진에 시동 딱 걸면은 엔진이 알아서 혼자 막 돌아가죠. 자동화야. 그러니까 자동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낸다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의 일을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 혼자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네. 자동화라는 것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자동화라고 한다면은 똑똑하다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저절로와 스스로의 뜻이 좀 스마트와 자동화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미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베어링 공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베어링이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들을 그 쇠 구슬 같은 걸 쭉 연결해 가지고 어떤 돌아가는 이 과정을 부드럽게 해놓는 것. 뭐 자동차 바퀴가 돌아갈 때 거기 이제 그 쇠 구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 구슬을 따라서 아주 쉽게 부드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거를 만드는 공장, 베어링 공장이죠. 근데 이러한 베어링 공장은 당연히 쓰면 쓸수록 닳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닳는다고 해서 이 베어링을 못 쓰게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소음이 나고 또 어떤 불량품이 나고 그러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 교체하게 될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대충은 공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여기 이제 숙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쭉 조명등을 설치해 놨는데 일정 기간이 되면 멀쩡한 것들도 다 빼가지고 다 갈죠. 그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수명 기간이 닿으면은 다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이게 이제 전통적 방식이죠. 근데 스마트화 과정,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런 전구 하나하나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전구가 또는 베어링이 언제쯤 닳고 있는지 얼만큼 닳았는지를 사용자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품마다의 센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센서라는 말을 뭐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까요? 센서는 뭐 느끼는 건가요? 중요한 건 센서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눈과 귀와 코가 돼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드림이가 센서이고요. 이 받아들인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그 정보들을 처리하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고요. 인공지능은 우리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로봇 형태가 아니어도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제가 좀 이상한 말로 번역을 했었죠. 재미있습니다. 솜털 붙이, 솜털, 가볍다, 그 위에 떠 있다 이런 뜻이었고, 하드웨어는 쇠붙이, 딱딱한 거 이렇게도 의미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치려면은 그걸 조금 고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구동 장치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화가 되려면 첫 번째 단계는 정확히 모든 변화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센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 처리의 명령을 움직이게 해주는 구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세 단계로 이제 설명한 거죠.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 그러면 이제 공장은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그것을 공장 자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해결해 주는 업체 또는 프로그램을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솔루션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 솔루션은 풀어주기라고 제가 번역을 했었죠. 풀어주기. 공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한다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 똑똑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센서 기술, 처리 기술, 그다음에 구동 기술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로 연동시켜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풀어주기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은 좀 일찍 끝내야 돼서 중요한 부분만 좀 해보겠습니다. 솔루션의 의미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오늘날에 가장 많이 생겨나는 업체가 바로 솔루션 업체죠. 솔루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센서 기술과 관련해서도 무한대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나중에 냄새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다면은 냄새 솔루션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 되지 않을까요? 냄새. 시각적인 건 지금 많이 해낼 수 있으니까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은. 또 하나는 이제 부드러움, 딱딱함 이런 다솜이라고 하는 촉각의 기술도 아마 앞으로 유망한 그 솔루션이 될 겁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기술은 로봇이 아닐까요? 아마 10년 후 미래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로봇이 통제하게 될 겁니다. 예전엔 로봇이 그 값싼 로봇이었어요. 아주 비싼 로봇이었어요. 거기다가 로봇이 하는 일도 제한적이었죠. 그냥 사람을 안 닮아 있었고 자동 기기와 유사했었죠. 로봇이라고 보기에는 일하는 노예 정도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오늘날 로봇은 전혀 다릅니다. 로봇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재미난 그림이 하나 나오죠.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페퍼라는 로봇인데 여자를 닮았죠, 그죠? 페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로봇인데 여기다가 사람 눈을 좀 달아놨어요. 어쨌든 이 재미난 거는 이 눈을 달아주자 그 사람들의 그 생산 효율이 높아졌다는 거야. 표정이 생겨난 거야, 로봇에. 예전에 우리 그 미래쇼크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미래쇼크 때 왜 그 트럭을 만들었는데 그 트럭의 그 스틱, 손잡이 부분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트럭이 잘 팔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런 미적인 감각을 좋아해요. 상호작용, 사람과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리싱크 로보틱스가 만든 소이어라는 이 로봇은 이게 생생한 눈동자가 있어서 요놈이 표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단조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로봇과 마치 상호작용하고 있다. 우리 교육에서도 상호작용 중시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을 닮은 로봇이면 사람이 훨씬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일도 잘하게 되고, 사람의 표정을 갖는 로봇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고
또 요즘은 사람을 다치지 않게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양처럼 순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칠 것 같으면 멈춰버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로봇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발전입니다. 아시모 일본이 만든 로봇도 140cm 이하로 작게 만들고 있죠. 크기가 좀 작아지고 있고 두 팔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지고 있고 두 다리를 만들게 되고 또 아주 섬세한 일들도 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사람의 조수 역할을 함으로써 창작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로봇을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죠. 그 머신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는 배우는 로봇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공, 수련공, 조수가 생긴 거죠. 내가 지금 하기 힘든 일들을 로봇에 가르쳐서 그 로봇이 나와 파트너가 돼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로봇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이게 로봇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이에요. 이제 희끗희끗한 노동자가 이 로봇하고 일을 하는데 이 노동자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로봇이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감독자로서의 노동자입니다. 그럼 이제 로봇 감독자라는 이러한 이제 노동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레벨 4, 네 수준의 네 번째 수준, 그러니까 레벨 1, 2, 3, 4 정도가 되는데요. 레벨 4 정도면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네요. 이 노동자가 언제쯤 로봇에게 야 이것 좀 해줘라고 말할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알아채는 로봇. 이해가 되시나요? 그 로봇은 사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조는 것 같아. 그 로봇이 어떻게 합니까? 삐삐삐 6시 졸지 마세요. 이렇게 삐삐삐 응? 또 졸아요 그래도? 그러면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죠. 로봇이 사람을 관찰하면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또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배우고 최적화를 향해서 스스로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을 적절히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레벨 4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레벨 4 수준의 인공지능들은 지금 현재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도입된 부분들은 무인 운반차 같은 겁니다. 큰 공장, 작은 공장에는 필요가 없겠지만은 4만 평 이상 엄청난 규모의 이런 물건들이 쌓여 있다. 그럼 그거를 분류해야 되고 또 가져오고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예전엔 주로 지게차가 사람이 직접 했지만은 현재는 이런 무인 운반차가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인 운반차는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이면서 안전하게 사람이 다가오면 멈춥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챌 수 있고요. 그가 명령하면 정확히 명령을 수행할 수 있죠. 그리고 주인이 야 가서 이거 갖다 놓고 이거 가져와 그러면은 정확히 가져다 놓고 명령된 대로 그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게 되죠. 여기 아마존이 도입한 키바가 그런 건데요. 정확히 책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넓이가 몇만 평이라고 했더라? 4만 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여줄 수는 없는 정도고요. 현재 이 키바는 1만 5천 대 정도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나오네요.
네. 아마존이 이제 설치한 키바라는 무인 자동차와 유사한 운반차입니다. 이런 키바를 통해 가지고 사람 없이 정확히 모든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또 분류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만 대가 넘는다고 되어 있군요. 왜냐하면 13개 아마존 유통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키바가 그렇고,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건 이제 드론이죠. 그럼 드론은 이제 어디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위치, 주소 이런 것까지 모두 이것이 바로 레벨 4 수준입니다. 가다가 무엇이 오면 피하고, 또 정확히 자기가 수행하는 명령을 이해하고 그 명령을 최적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것을 이해해 보시면 이게 바로 최적화라는 것인데요. 그 산업용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산업 안에, 공장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조절돼서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로부터 모든 걸 조달해주는 이러한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독일 함부르크 항구를 꼽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항구를 키울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을 늘릴 수 없었을 때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항만의 효율성을 이제 대폭 증가시켜서, 예를 들어서 공회전도 줄였고 공해 물질 배출도 줄였고 연료 낭비도 줄였고 또 소통은 원활해졌고, 그리고 도로, 부두, 다리, 창고, 크레인, 기차, 트럭, 반지선 이 등등 모든 것들을 스마트화함으로써 최적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이제 공장 개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이제 자라를 꼽고 있는데요. 자라는 아실 겁니다. 패션 업계의 선두주자이죠. 스페인 의류업체인데 2008년에 이제 자라가 갑자기 새로운 변신을 시도를 했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일주일 뒤에 사람들은 어떤 옷을 사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들의 그 소비 매출, 옷을 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빅데이터로 저장을 한 뒤에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 결과 3,500억 원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1, 2주 단위로 출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라의 성공 비결입니다. 자라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시장이 원하는 제품들을 그때그때마다 알아내서 1, 2주 단위로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놀랍게도 재고는 크게 줄었다고 그러죠. 이유는 간단하네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삼성의 경우에 싱글족을 위한 소형 세탁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 싱글족들이 소형 세탁기를 안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판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싱글족의 구매 패턴을 알게 됐기 때문에 소형 세탁기를 판매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등등 이런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가 일찍 끝낼 일이 있어가지고 절반 정도 하겠습니다. 네, 제 읽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로봇의 성과를 감독하고 확인하는 일을 굳이 사람이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마저 로봇한테 시키지 않을까요? 왓슨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왓슨이 이제 뭐 오진율로 치자면 2% 정도 사람보다는 뭐 월등히 뛰어난 검진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왓슨을 분석해주고 그 결과를 설명해주는 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왓슨의 이 그 분석 자체는 탁월하지만은 그것을 분석하고 그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환자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최종적으로 환자가 왓슨의 이 검진을 수용한다 라는 의사를 왓슨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중간에 있는 의사들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서 분석하고 뭐 협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왓슨과의 협진. 근데 아마 그 로봇 감독자로서의 노동자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공장에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로봇이 보고를 해오면 감독자가 그것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그 미래를 주제로 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아이로봇 같은 데 그렇잖아요. 로봇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 인간을 보호하는 게 자기의 의무인데 인간들이 보호를 해야 할 그 로봇들의 명령을 안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을 가둬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로봇의 결정이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 로봇의 감독자 한 명만 있었다면은 아마 그런 로봇의 전횡은 막지 않았을까요? 자, 어려운 논인데 사람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아무런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은 그런 폭력적인 로봇이 되는 거하고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로봇도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그것이 사람과 관계되는 경우라면은 아마 사람의 감독을 받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모르겠네요. 미래에는 아마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로봇이 알아서 할 테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람이 좀 감독을 하지 않을까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오늘은 다들 일들이 많으셨는지 참여자가 좀 적었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 책을 좀 책덜이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예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부분들은 오늘 사실 주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